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가격 상한제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더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유소에 늘어선 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줄 교재 132페이지 보시면 자, 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3년도에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가격을요 이렇게 담합을 해서 석유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명 오일 쇼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페크가 생산량을 줄여서 세계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공급량이 감소하잖아. 원유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또는 이게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석유 가격도 휘발유 가격도 막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요. 거기 보시면 줄을 엄청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됐나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야, 니네들이 오페크 가격 막 이렇게 담합해가지고 공급 감소 너네들 때문에 그랬잖아.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하는 거죠. 뭐 틀린 건 아니야. 일견 한 부분 측면에서는 그러한 충격이 시작 자체가 오페크 국가가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뭐 일명 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수요 공급 곡선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긴 줄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긴 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페크 국가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네, 그런 측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가격 상한선 같은 게 없었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1의 가격 하에서 Q1이 거래가 되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볼 건데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균형보다 높은 가격 통제를 하게 됐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여기처럼 공급이 감소하게 돼서 얘가 상방 좌측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급이 상방 이동하게 됐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 보시면 가격 상한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 공급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여기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방 이동했는데 가격 상한제가 의미가 있게 되고 상한제가 영향을 미칩니다. 의미가 있게 되고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량 부족,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초과 수요 상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휘발유 사려고 긴 줄이 늘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인지한 정부 입장에선 긴 줄을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 저기 나와 있는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있죠. 결국 휘발유의 가격 통제는 폐지하게 되었고 휘발유를 사기 위해서 장기간 긴 줄, 이거 다 이 긴 줄은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되어서 이게 폐지가 되게 되었고 정책 때문
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가격 상한제는 폐지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수요 공급이 일치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가격이 이제 올라가잖아.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하게 올라가서 그 가격에 원하는 그러니까 줄 자체는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취지 이해 가시겠죠? 물론 이 가격 올라간 것 자체는 오페크가 가격 인상 담합으로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긴 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또 임대료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료라는 게 이제 집값을 규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집값을 얼마 이상 올리지 마 해가지고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임대료 규제. 자, 가장 흔한 예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지방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규정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야? 그치,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게 되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그치,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약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세입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얼마 이상 집값을 올리지 마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좋은 의도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린 거는 선의로 하는 거야. 선의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선의로. 이렇게 나쁜 악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료 규제가 오히려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 세입자를 위해서 했는데 흐름 자체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임대료,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니까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뭐 집을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을 막 억제하려고 투기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규제를 하긴 했는데 의도는 좋은 거야. 그리고 투기꾼들 잡아야 되는 거 그것도 뭐 좋은 의도입니다.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빈대 잡을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는 도시를 이렇게 파괴하는데 폭격, 미사일을 쏴서 폭격하는 것 이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런 가격 통제해서 뭐 인플레를 야기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작용이 거기 밑에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타나니까 우리가 금방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벌써 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 피해가 크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탄력성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집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다 좀 비탄력적이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수직으로 했으니까 완전하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임대료의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임대료 가격이 올라가던 낮아지던 그걸 늘렸다 줄였다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요도 마찬가지야. 수요도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생활에 꼭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좀 가파르고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가격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컨트롤했어.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량 부족 효과가 발생한다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는 별로 크진 않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임대료 통제를 해서 가격은 이렇게 낮아지긴 했어요. 이제 초과 수요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자, 마지막 단락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라는 것은 바로 뭘 뜻하냐면 장기적으로 갈 때 장기에 이런 뜻이야. 시간이 길게 흘러가면서 자, 우리가 탄력성은 단기보다는 장기가 좀 탄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공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데 장기에는 탄력성이 커져요. 그래서 공급은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탄력적이라고 하면 이게 기울기랑 이렇게 관련돼 있는 건데 기울기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기울기가 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왼쪽은 아예 기울기가 가파른 극단적으로 수직인데 완만하게 우상향하게 되고요. 수요도 마찬가지야. 수요도 좀 더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역시 기울기가 완만 이렇게 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단락 다시 같이 봅시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장기라는 거야. 임대주택자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시장의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탄력적이라는 게 뭐야? 시장의 어떤 임대료 규제라는 그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가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 공급 측면에서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잖아. 공급자들은 더 이상 공급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팍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임대주택을 새로 짓지 않고 그래서 공급을 오히려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줄여.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존의 임대주택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예. 수요자들은요. 임대료가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탄력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 뜻하냐면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거나 친구와 방을 함께 쓸 수 있는 사람. 아, 야, 임대료 비싸니까 집에서 다녀야지. 학교나 직장 같은데 너무 멀더라도 참아야지. 이런 사람. 아니면 친구랑 같이 둘이서 한 방을 빌려서 원룸 같은 걸 구해서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싸졌네. 나 부모로부터 독립할 거야. 자, 친구야, 우리 너랑 같이 쓰니까 불편하니까 야, 우리 따로따로 방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옛날엔 조금 이렇게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에 수요와 공급은 다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물량 부족이 초과 수요가 되는 건데 초과 수요가 단기보다 장기가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진 거는 똑같아. 임대료 규제는. 그렇지만은 이게 탄력적이면 물량 부족이 더 커집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해하시겠죠? 이게 초과 수요, 익세스, 디맨드가 커져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13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자,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는 도시의 임대주택 소유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주택을 배당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선착순 이걸로 해. 아니면 이제 차별을 합니다. 이게 집 구하려는 사람 많은데 공급량이 제한됐으니까 집 구하러 온 사람 딱 봤더니 애들이 있어. 방방 뛰어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 아이가 없는 세입자를 원하고 애들이 있으면 싫어하는 거야. 심지어 인종차별, 우리나라는 뭐 그렇진 않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인종차별을 통해 가지고 뭐 흑인 안 받아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건물 관리인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이 우선순위를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야? 겉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정한 임대료 그 가격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지만 웃돈을 주는 거지.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암시장이 발생하는 거야. 이 뇌물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게 아닌
블랙마켓이 발생할 수도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정한 임대료 가격에 물건을 공급하지만 이명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실은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임대료 내기로 했던 거를 이제 100만 원 얹어서 150만 원에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더 나가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다음 단락에 보시면 경제적 유인에 반응을 하니까 이게 공급 물량이 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요. 임대주택의 주인들은요. 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막 이렇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양질의 주택을 유지하려고 해. 왜요? 그렇게 해야지 손님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사려는 보는 사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대료 규제가 돼서 이렇게 선착순과 줄서기와 뇌물 이렇게 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어차피 우리 집은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이래서 좀 깨끗하게 하거나 양질의 퀄리티의 임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의 퀄리티가 집의 품질이라 할까? 퀄리티가 떨어져 이렇게 하락합니다. 막 지저분해지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료 규제 때문에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하니까 줄 서서 기다리게 돼서 소비자들이 뭘 요구하는 거 신경 안 써. 소비자들이 저기요 이게 벽지가 조금 이렇게 뭐 곰팡이가 그런 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니까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정차별 같은 거 이런 것들 발생하고 그렇게 돼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단락 볼까요? 정책 담당자들은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추가적인 규제를 계속 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된다. 막 법으로 그냥 추가적인 법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보면 주택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가했는데 자꾸 부작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가 계속 나왔어. 그래서 뭐야? 전 잘 모르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뭐 20몇 번? 한 뭐 30번?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도 오히려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거. 그런 것들도 오히려 정부가 의도는 선의로 한 것이지만 여기 수요 공급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작용은 더 커지게 되고 이것을 걷잡을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어떤 주유소의 긴 줄 그리고 임대료 규제의 장단기 어떤 효과의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은요. 가격의 하한선을 규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